되는데 B가 매칭이 안 하면 다시 A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상태를 리셋해. 그렇죠? 상태를 다시 리셋해. 그래서 또 C를 매칭하려고 그래. 이게 바로 백트랙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백트랙이 단일 문자일 때는 한 번만 백트랙이 일어나면 되지만 수량자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백트랙의 문제예요. 거꾸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5-3을 보면 수량자에 대한 백트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를 일치시키고 다시 A로 돌아온단 말이야. 왜? 수량자 때문이지. 그래서 일치를 안 했기 때문에 B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자가 붙으면 무조건 백트랙이 일어나. 설령 곱하기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백트랙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다? 선택에서도 일어났고 반복에서도 일어났어. 기본 3연산 중에 2개가 이미 백트랙을 일으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코드 리스트 5-1를 다들 소화하셨나요? 태호 소화했나? 왜 못했어? 어디 못했어? 마이크 켜고 해봐. 이번에 공부를 아니 2주나 있었는데 뭐 하는 거 뭐했어? 게을러서. 미치겠다. 한 4장까지 하니까 이제 좀 알겠다 이거지. 아, 그렇지. 전진했다 이거 아니야? 내가 아니야. 미안해. 전진하지 않았어. 너는 쉬. 엄밀하게는 6장을 해야 돼. 태호야. 실력이 늘려면 6장을 마스터해야지만 실력이 늘 거야. 내가 책 개요를 얘기했죠. 아직 쉴 때가 아니야. 오히려 쉴 거면 6장까지 끝내고 쉬어야 돼. 그래야지 실무적인 정규식을 짜는데 실력이 올라가. 4장하고 5장은 엔진 부분이라서 6장까지는 참아서 공부해야 돼. 은정님 리스트 5-1. 잠깐 좀 마이크 내 거 얘기해. 네. 또 했어요? 사실 보기만 하고 짜보거나 하지는 못했거든요. 아니야. 보기만 했는데 소화를 했냐는 거. 지금 소화라는 얘기 아니야. 보기만 하고 소화를 했냐고. 봤을 때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소화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구나. 매치 히어와 매치 스타가 어떻게 해서 상호제기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매치 히어의 19번째 줄의 코드를 보면 매치 스타를 부르고 있죠. 네. 매치 스타를 부를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 플러스 2를 해서 보냈잖아요. 네. 지금 내가 일치한 건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1번이잖아. 곱하기가 있는 게 18번째 줄에 보면. 네네. 지금 레귤러 익스프레션 0번에는 A 곱하기라면 A가 들어있는 거고 1번째 곱하기가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정작 매치 스타에다 보낸 거는 그 다음 문자를 보냈잖아. 곱하기 다음에 있는 거.
뭐야? 예를 들면 A 곱하기 B라는 정규식이 있으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0번에는 A가 들어있고 1번에는 곱하기가 들어있고 2번에는 B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B를 보냈잖아. B를. 플러스 2를 해가지고 B를 보냈다고. 네. 그렇죠? B 이후의 세계를 보낸 거야. 네네. 그리고 일치해야 될 문자 자체는 0번을 보냈죠. 그럼 이제 28번째 매치 스타가 뭘 받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C는 A를 받은 거고 두 번째는 B 이후의 식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들어온 거고. 네. 이렇게 됐죠. 네네. 이렇게 됐잖아. 텍스트는 전진하지 않고 그냥 저한테 줬죠. 네. 텍스트는 전진하지 않고 그냥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제일 처음에 한 건 매치 히어를 때렸단 말이지. 어떤 걸로? 어떤 걸로? 곱하기 빼놓고 일치하는지 B부터 일치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얘한테. 뭐? 31번째 줄의 의미가 A 곱하기 B에서 정규식이 B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텍스트를 일치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야 얘가.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네. 자 우리한테 이런 정규식이 있다고 합시다. 채팅창에 지금 적어놓은 거.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문자열은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하자. 그 이 문자열은 저 정규식에 일치해요 안 해요? 하죠. BC는 A 곱하기 BC에 일치하잖아. 이러한 정규식이 있을 때 BC가 일치하잖아. 응? 네. 그럼 우리 매치 히어 상황을 보자니까. 매치 히어 상황을 보면 14번째 매치 히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차가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0번에는 뭐 들어있어? A 들어와 있잖아. 응? 1번에는 뭐 들어있어? 곱하기 들어있잖아. 그래서 18번에 걸린 거야. 18번째 줄에. 응? 네. 18번째 줄에 걸렸는데 19번째 줄에서 매치 스타를 보낼 때 뭘 보냈냐 이거야. 매치 스타를 보낼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0번만 띄워가지고 줬잖아. 응? 방금 0번 뭐였어? A였잖아. A. 위에 써놨잖아. A.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두 칸을 움직였으니까 A하고 곱하기 건너뛰고 BC만 남은 걸 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원본 텍스트는 원래부터 BC를 탐색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줬겠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28번째 줄부터 보자고. 28번째 줄 저렇게 왔을 때 얘가 처음에 매치 히어를 뭘 때리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A라는 정규식이 일치하는지를 볼 거 아니야. 어디 BC에. 맞죠? BC에 일치하는지 볼 거라고. 일치 안 하잖아. 일치 안 하잖아. 그러면 파일로 돌면서 텍스트를 하나씩 전진시켜서 C랑 같은지 점인지를 보려고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발산해버리나? 그치. 두 번째 값을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BC니까 그치. BC. BC지 BC. 매치 히어한테 BC를 주지. BC, BC로 호출할 거야. 이렇게. (30) 32번째 줄에 이렇게 해석될 거라고.
근데 매치 히어는 한 글자만 매치하면 되는 함수니까 이게 1이 떨어질 거 아니야. true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리턴 1이 돼서 끝나. 매치 스타가. 매치 스타가 끝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매치로 넘어가서 그 다음번 단계가 진행되게 돼. 이게 그래서 주석으로 뭐가 붙어 있는 거면 0회 이상 반복이라는 점을 주의하라는 게 하나도 안 매칭돼도 매치 히어로 끝난다고. 그래서 0회 이상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주어진 문자열이 BC가 아니라 A, BC라고 해볼까? 그럼 이렇게 되니까 BC에 일치하지 않겠죠? BC에 일치하지 않아. 근데 텍스트가 끝도 아니야. 그러니까 텍스트를 하나 증가시켰죠. 하나 증가시켰잖아. 그럼 그 다음번 조건은 텍스트가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해서 소비시켜서 결국에는 매치 히어를 만들 거라고 했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규식이 처음부터 이렇게 점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C가 점이라는 뜻인데 이러면 무조건 매칭할 때니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글자가 와도. 저게 그 33번째 줄에 있는 점의 의미. 하나를 더 루프로 돌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매치 히어하고 매치 스타를 중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반복을 해결해 버리는 거죠. 얘는 반복을 뭘로 봤다? 매치 스타 때문에 시작했으면 그 뒤에 자리가 내 문자에 일치할 때까지 계속 전진만 하면 된다고 보는 거야. 어차피 그 동네는 다 똑같은 문자일 테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백트랙의 의미는 뭐냐면 백트랙의 의미는 일치를 해서 되돌아갈 때 원래 자리에서는 텍스트의 카운트가 되돌아가야 되잖아. 어디서 되돌린 거지? 함수를 두 개로 쪼개서 스타로 가기 전에 이미 포인터가 남아 있으니까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포워드 트랙에서는 23번째 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전진하는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게 되면 0이 리턴되면서 얘는 텍스트가 증가하지 않고 다시 매치 히어가 부를 때 텍스트 자리에서 다시 불러. 그게 바로 백트랙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일치하는 일반적인 처리는 23번째 줄에서 일어나고 23번째 줄이 일어나면 텍스트 플러스 1로 텍스트가 하나 전진하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19번째 줄로 빠졌다가 일치하지 않고 리턴 34번째 줄 리턴 0으로 빠지면 텍스트가 증가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얘가 돌아오기 때문에 원래 텍스트 자리 또다시 시작하게 돼. 일치하면 전진하지. 그거만큼. 어디서? 33번째 줄에 텍스트 플러스에서 전진하게 된다.
일치 안 하면 다시 원래 텍스트가 돌아온단 말이지. 원래는 매치 히어를 때리면 무조건 텍스트 플러스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게 된다. 거지. 이렇고요. 근데 저 코드는 별로 안 중요해요. 말씀하세요. 7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7번? 네. 맞아. 7번에서 일어나는 원리가 그거라는 거야. 매치 히어를 다시 부를 때 텍스트가 원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지금 말한 대로 우리의 주요 루프는 6번째 줄에서부터 9번째 줄까지의 일괄 전진 루프잖아요. 일괄 전진 루프인데 일괄 전진 루프 할 때 텍스트가 전진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소비를 하면 어디에서? 23번째 줄에서 전진하게 돼 있어. 근데 전진을 안 하게 된다는 거지. 19번째 줄에서 매치스타가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으면 바로 리턴형으로 떨어져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 코드가 좋진 않아요. 원래 상호재기의 예를 들기 위해서 많이 쓰는 코드긴 한데 좋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177페이지 듣고 나오는 가상머신에 대한 얘기를 처리할 건데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고? 곧장 180페이지로 갑시다. (180페이지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라는 정규 표현식을 컴파일까지 끝나고 나면 어떤 VM 바이트 명령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일단 캐릭터 A라는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나요? 179페이지의 꼭대기에 보면 캐릭터 C라는 명령은 SP도 한 칸을 이동시키고 PC도 한 칸 이동시키면서 같으면 성공해서 다음 번으로 전진시키고 아니면 여기 스레드 종료시키는 거죠. 일단 PC와 SP를 머릿속에 외워. PC는 뭐다? 정규식이 하나씩 전진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위치의 정규식을 파악하는 포인터야. 커서야. 그에 비해서 SP는 주어진 문자의 값을 하나씩 전진시키는 포인트란 말이야. 포인터이자 현재 포인터의 값이기도 한 거지. SP, PC를 하나씩 전진시킨다는 얘기는 정규식도 소비했고 주어진 텍스트 값도 소비했다는 뜻이야.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으면 가상머신은 여기서 종교시켜. 그래서 당연하게도 A 플러스 B 플러스에서 처음에 우리가 소비해야 될 PC는 A죠. A. A잖아. 머릿속에 A 플러스 B 플러스는 정규식이 있고 AA, BBB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처음에 SP는 0번째 자리에 있을 테고 얘는 A일 거야. 그리고 아니 PC. 그렇지. 그리고 PC의 0번도 A일 거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캐릭터 A를 매칭하는 거죠. 캐릭터 A를 매칭한다고. 매칭이 됐죠? 매칭이 됐어. 그러면 SP도 한 칸 이동하니까 A겠지. 우리 A 3개나 매칭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PC도 하나 증가했으니까 플러스겠지. 맞잖아. 그럼 이 플러스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봤더니 179페이지에서 스플릿 L1, L2로 하자며. 그치? 스플릿 L1, L2로 하자며. 이게 실제로 CPU에서 여러분들이 if 썼을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플릿으로 0 또는 2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스플릿 명령은 0번으로 점프해서 성공하면 1번으로 내려오고 0번이 실패하면 2번으로 간다. 스플릿이라는 명령은 왼쪽에 있는 걸 실행해서 성공이면 그냥 원래 그 플로우대로 내려오는 거고
아니면 점프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PC 1번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로 다시 PC 0번으로 돌아가. 그치? 0으로 가려면 스플릿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뭐가 실행돼? 캐릭터가 실행되지. 그러면 캐릭터에서 PC 0번에 뭐 있어? A 있잖아, A. 기억나? 근데 지금 SP의 커서는 어디에 있어? 1에 있잖아. 하나 소비했잖아. 어? 이때 또 뭐 있어? A 있잖아. 그 다음에 스플릿에서 다시 왔지. 또 다시 0번으로 갈 거 아니야. PC는 또 0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때 SP는 이미 2가 됐지. 하나씩 증가시키기로 했잖아. 어?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AA가 다 소비되고 B가 걸리겠죠. B가. 그럼 0번으로 와서 캐릭터 A가 PC 0은 A인데 SP 3은 B잖아. 그럼 실패했잖아. 실패하면 스플릿이 어디로 보내려했다? 2로 보내려네. 2로 간다고. 그때 가서야. 그럼 2로 가면 어떻게 돼? 어? PC2가 뭐야? PC2. 기억나? 이거잖아. 이거 012. 오케이? PC2번에는 B 들어있다고. B. 맞죠? 그런 거야. 그래서 PC2번과 이 B를 매칭하기 때문에 PC2번에 캐릭터 B가 들어있는 거예요. 캐릭터 B를. 일치하면 어떻게 돼? SP는 4로 이동하겠죠. 그치? 그리고 다시 스플릿 때렸잖아. 똑같은 원리로 2번 갔다가 계속 성공하면 계속 SP를 증가시키다가 안 맞으면 4번으로 떨어져. 그치? 4번 떨어지면 매치인 거야. 끝난 거지. 오케이? 이해 못한 사람 없죠? 지원님 어려워? 마이크. 네, 어려워서 다시 어떤 게 이따가 어려워? 바로바로 안 쫓아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자, 우리 정규식부터 다시 시작해. 이거 소화 못하면 뒤는 다 꽝이야. 이게 정규식이죠. 그러면 이 정규식을 집중하고 이거를 179페이지에 있는 바이트 명령 대응 체계로 보자. 그러면 처음에 있는 A는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캐릭터 C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명령은 캐릭터 A로 해석됐겠네. 다음 플러스. 플러스는 뭘로 스플릿해? 에러넷으로 스플릿되네. 그 표 제일 오른쪽 끝에 있잖아. 플러스. 그러면 나는 그 다음 명령이 스플릿일 거 아니야. 에러는 뭐라고 그랬어? 2의 명령형이라며. 2의 명령형이 뭔데? 캐릭터 A 아니야? 방금 우리가 봤던 임의의 식 2는 캐릭터 그 플러스 앞에 있는 게 임의의 식 2인데 임의의 식 A가 캐릭터 A였잖아. 캐릭터 A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 지금 보면 0번이잖아. 내가 지금 첫 번째 0번에다 캐릭터 A라는 명령을 넣지 않았어?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다음 명령이 2번으로 간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PC 0번, 1번을 지금 만들고 PC 이제 2번을 만들 차례가 된 거지. PC 2번에는 캐릭터 B가 들어가겠지. 정규식을 보라고. 캐릭터. 그 다음 우리가 소비해야 될 명령이 캐릭터 이거잖아. 그 다음 플러스 나왔으니까 기계적으로 스플릿을 때리는데 어디로? 방금 직전인 2번으로 가면 되죠. 아니면 4번으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으니까 매치인 거죠. 그냥 그 표 보고 맞는 거라고 이거. 그리고 이 표대로 이제 머신을 구동해 보자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다시 180페이지로 와가지고 우리는 정규식을 컴파일한 결과 바이트 코드가 총 4개가 5개가 생성되는데 0번의 캐릭터 A, 1번의 스플릿, 2번의 캐릭터 B, 3번의 스플릿, 4번의 매치로 생성이 됐잖아. 응? 이게 바로 PC 포인터인 거야. PC 0번은 뭐다? (1번은) 스플릿 0,2 이거라고. 됐죠?
그러면 제일 처음 명령이 일치하면 true를 반환하면서 PC와 스플릿 포인터를 증가시킨다며. 근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SP는 뭐야? SP는 이거라고 보자. 그럼 최초는 포인터가 다 0에서 시작하잖아. 그럼 얘와 PC도 0번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연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VM 가상 머신이 연산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연산하면 그 결과 true야 거짓이에요. true잖아. 참이잖아. 참. 참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아까 179페이지에서 SP의 포인터도 1로 옮기고 PC의 포인터도 1로 옮기래네. 맞지? 거짓이면 현재 스레드를 종료하래네. 현재 스레드를 종료하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처음에 찐빠를 먹었으면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그냥 끝난 거야. 이건 불일치로 끝난 거란 말이지. 찐빠 먹고서 끝난 거야. 그럼 이때 말한 스레드라는 건 뭐냐면 현재 명령을 처리하고 있는 그 프로세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PC 0번을 처리하고 있는 그 태스크. 그 태스크 하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스레드라는 거. 그래서 이 태스크가 실패하면 그냥 여기서 끝이야. 성공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 PC 포인터 하나 올리고 SP 포인터 하나 올리라며. 포인터 하나씩 올리라는 게 핵심이란 말이지. 이제 PC 포인터 하나 올렸으니까 명령이 그 다음에 스플릿이었지. 스플릿이 0,2잖아. 어디? PC 1번에 있는 명령이 스플릿 0,2란 말이야.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하면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이미 SP는 포인터가 1번으로 옮겨가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0번으로 가려면 그럼 0번 태스크를 생성한 거야. 이렇게 해서 스플릿이 만든 태스크는 실패하면 스플릿 두 번째 인자의 태스크로 보낸단 말이야. 강제로 PC의 포인터를 2번으로 옮기겠지. 그렇죠? 그럼 일단 0번으로 먼저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0번으로 갔더니 PC는 다시 0번이 됐지. 0번으로 가랬으니까. 0번에 가서 명령을 실행했더니 캐릭터 A잖아. 그럼 SP1에 있는 값과 A가 맞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원래 주어진 명절이 AABB니까 맞죠? 1번도 A잖아. 그러면 true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씩 증가시킨다며. SP는 2가 됐을 테고 PC는 1이 됐을 거 아니에요. PC 1이 갔더니 또 뭐 하래? 스플릿 또 하래네. 0,2로. 또 가. 캐릭터 A를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누구랑 해? SP 2번하고 하겠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B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프로그램이 종결돼야 되는데 얘는 스플릿으로 왔기 때문에 스플릿에서 의뢰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종료를 하면 어디로 간다? 2번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PC 2번으로 왔고 PC 2번의 명령은 뭐다? 캐릭터 B란 말이지. 캐릭터 B를 누구랑 일치시킨다? SP랑 일치시키는 거야. 맞잖아. 맞아.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왔더니 2번으로 다시 보냈어. 하지만 이 순간 SP는 3으로 돼 있겠지. 아까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또 맞아. 또 맞아. 하지만 그 다음번에 또 증가시켜서 가보면 이제는 안 맞아. 그럼 4번으로 가. 4번은 무조건 매치니까 무조건 true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일치식이 작동한단 말이지. 이 가상 머신. 지안님 아직도 어려워? 그죠? 그치? 아 이거 소화 못하면 끝장이야. 끝장인데 근데 이 정규 표현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는 A 곱하기 B 곱하기로 해석해도 되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더 다르게 했냐면 이거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중간에 스플릿이 왜 개입했지? 나 이 명령에 1번이 왜 스플릿이 개입했는지 잘 모르겠네. 그쵸? 나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그쵸? 캐릭터 A에 캐릭터 A가 나오는 거잖아.
AA니까 접합은 그냥 2번 쓰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스플릿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곱하기니까. 그럼 스플릿 1,3 뭐 이렇게 스플릿 되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 B 스플릿 매치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중간에 스플릿이 껴있는지 잘 모르겠네. 뭐 강제로 접합에 대해서 스플릿을 넣어도 되긴 해요. 그렇죠? 우리 NFA에서 입실론을 무조건 넣는 것처럼 얘가 보니까 접합에다 무조건 스플릿을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스플릿을 보면 2 아니면 4로 보내고 있잖아. 2 아니면 4로 보내고 있거든. 그래서 2로 보내면 다시 A를 체크하는 거고 4로 보내면 2가 실패했을 때 4로 바로 보내는 거죠. 근데 2가 성공하면 점프 1을 하잖아. 다시 스플릿을 또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 가상 머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짤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돌긴 돌죠. 머리 안 나쁘지? 이제 머릿속에 이 가상 머신 돌릴 수 있잖아. 그대들의 머리가 이제 VM 머신이 됐잖아. 돌아가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잖아. 이제 알겠잖아. 이렇게 써 있어도 이제 안 어렵잖아. 일단 A를 매칭하고 무조건 2번으로 보내봐. 2번에서 보냈더니 A를 한 번 더 매칭해야 돼. 그리고 내려왔더니 무조건 1번으로 또 보내. 1번으로 또 보내. 그랬더니 1번은 다시 2번으로 무조건 보내. 일치를 결국엔 언젠간 안 해. 그럼 어떻게 된다? 3번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4번으로 점프하겠지. 언젠가는 4번으로 점프할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B를 매핑해봐. 그리고 6번으로 일단 가. B가 또 있어야 돼. 왜냐면 플러스니까. 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점프 5로 다시 해서 또 스플릿 때려. 그럼 또 B가 있어야 돼. 언젠가는 B가 없을 거야. 그럼 8번으로 가. 매치되겠지. 이거를 정규식을 여러분들이 파싱해서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이 바이트 코드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고 이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 머리로 돌리는 건 이제 안 어렵잖아. 이게 왜 그렇게 매칭되는지 이제 상상이 되잖아. 돌릴 수 있죠. 바이트 코드를. 이런 임의의 바이트 코드를 돌리는 머신을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VM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제한된 명령어를 가진 VM용 바이트 코드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VM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VM 방식에서는 어떤 해결할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최소한의 명령 집합을 가지고 원래 그걸 재해석하겠죠. 그래서 다시 179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만든 VM에서는 명령어 4개를 딱 갖고 있고 그렇죠? 명령어 4개 딱 갖고 있고 이 명령어 4개만 가지고 접합, 반복, 선택을 다 구현하는 데 성공했죠. 특히 선택을 보면 점프 명령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사실은 선택이야. 왜냐하면 L1, L2는 케이스 분기를 한 건데 OR로 되어 있는. 맞죠? 근데 1번이 틀렸을 때는 다시 1번이 맞았을 때는 L3로 강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눈이 생겼잖아. 표 5-2에 있는 선택 부분만 보자는 거야. A, or B잖아. A 또는 B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봐. 그럼 L1으로 먼저 가가지고 이 원에 해당되는 명령을 처리해. 성공했어. 그럼 점프 L3로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L3는 원래 L2가 성공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L3로 가. 오케이? 근데 L1이 실패하면 L2로 보내가지고 L2가 성공하면 L3로 가고 L2가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버리겠지. 종결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택을 이 방법으로 했는데 L1이 성공한 경우에 L2로 가면 안 되니까 점프가 필요하다는 거야. L1이 성공하면 L2로 가면 안 되잖아. L3로 가야지. 종결로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점프 명령은 아까 리피트나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걸로 만든 거지. 이 선택 때문에 점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L1 다음에 L2가 실행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점프는 그래서 필수였던 거야. 그 선택이 아니었으면 점프 명령 없어도 돼. 반복은 아까 본 것처럼 스플릿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되기 때문에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프 L1을 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스플릿만 가지고도 해결되니까. 지금은
이 책에서 반복 0회 이상을 보면 크레니스타를 보면 L1에 스플릿을 먼저 배치하고 L2에다 2의 명령 그 다음에 L1 점프를 넣는데 이렇게 안 하고 L1 자리에다 2의 명령어를 넣고 L2에다 스플릿을 넣으면 다 해결되잖아. 근데 그러면 선행일치를 해야 되니까 문제인 거지. 선행일치를 해야 되니까. 그치? 근데 곱하기는 일치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S3로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지. L2가 성립하지 않아도 괜찮잖아.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VM형 사고방식은 뭐냐면 VM 기본 명령인 5-1만 있어도 훨씬 더 복잡한 작동들을 기본 명령어에 반복되어 있는 프로세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마치 우리가 NFA에서 서면산에 대한 패턴을 그냥 마음대로 그릴 수 있게 됐잖아. 벌써 몇 주 전에 다 까먹었나? 우리 한동안 그럴 수 있었잖아. 기계적으로 그릴 수 있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왜 2라고 부르냐면 2가 또 다른 정규식이겠죠. 2에 들어가는 게 2원, 2투가 다 또 다른 정규식이잖아. 걔를 괄호로 묶어서 바이트 코드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다시 또 요 패턴을 그대로 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복잡하게 축적되어 있는 것도 그냥 이 공식대로 넣으면 바이트 코드가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바이트 코드를 쭉 실행하면 되는 거지. 이거 마치 어셈블러처럼 생겼죠. 맞아요. 되게 간단하게 생긴 어셈블러인 거야. 우리의 가상 머신이 레지스터 2개. 왜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냐면 CPU가 소비하는 임시 메모리가 레지스터야. 그러면 원래 컴퓨터에서 램에 해당되는 건 뭐야? 램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지. 이게 바로 램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우리 가상 머신에 뭐만 로딩돼? 이렇게밖에 로딩 안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밖에 로딩이 안 되잖아. 그때 연산을 위해서 조금씩밖에 로딩이 안 돼. 이걸 레지스터라고 불러. 연산을 위해서 메모리에서 조금만 더러운 거야. 내가 연산할 만큼만 더러운 거지. 이거를 이 명령을 처리하는 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부르고요. 이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옮기는 걸 디스패치라고 불러. CPU는 원래 디스패치와 인프라스트럭처로 작동한단 말이야. 별거 아니야. 용어가 어려운 거고 전문적인 것뿐이지 그냥 명령과 명령을 위한 인자를 위한 메모리가 있다고 생각해도 돼.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뭐라고 하셨죠? 명령. 여기 명령을- 나와 있는 점프, 뭐 매치 이게 다 인프라스트럭처지. 아, 결국에는 가상머신의 파워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몇 개 있냐로 결정되는 거지. 이 가상머신이 할 수 있는 건 인프라스트럭처를 뭘 갖고 있냐에 달려있어. 그리고 메모리에서부터 인프라스트럭처에 아예 그 메모리에서 뭘 가져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CPU의 연산 능력 이런 거. 연산 능력이 아니라 CPU는 CPU만의 명령 집합을 갖고 있어요. 원래부터 각 CPU마다 저렇게 내장돼 있어. 어떤 CPU는 무슨 명령을 쓸 수 있다는 게 내장돼 있는데 우리는 하드웨어 명령을 몰라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OS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OS가 어떤 CPU인지를 감춰놓고 OS 수준에서의 명령어 세트를 내려줘. 맞아. 이건데 근데 JVM 같은 경우에는 OS의 명령을 감추고 JVM 수준의 명령어 세트를 내릴 거 아니야. 가상머신이니까. 지금 우리 가상머신이 저 4개의 명령어 세트만 쓸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가상머신 어떻게 보면 CPU도 가상머신이야. 왜? X86이나 X64를 따르는 표준 명령어 세트를 에뮬레이팅 해주는 물리적인 장치란 말이지. 스펙으로 보면. 진짜로 X86 스펙이 아니란 말이야. 걔가. 그 AMD CPU는 원래 X86 CPU의 명령어 세트를 지원할 뿐이지 훨씬 더 다른 명령을 갖고 있단 말이지. 에뮬레이팅 되는 거야. 사실은 다. 근데 그걸 또 OS가 에뮬레이팅하고 그 위에 다시 VM이 에뮬레이팅해서 가상 명령에 가상 레지스터에 가상 레지스터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뭐 만들면 똑같이 일종의 작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적인 CPU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6장에서 배우게 되는 JIT 컴파일이란 무엇이냐?
자기 가상 머신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가상 머신용 코드로 처음부터 생성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JVM용으로 만들었다면 컴파일 할 때 우리의 VM 명령을 만들지 않고 아예 JVM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버려. 이 새끼가. 그리고 이게 만약 JVM용 코드라면 처음부터 JVM 바이트 코드가 아니라 윈도우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버려. 이렇게 한 단계 더 밑에 걸 만드는 걸 지트 컴파일이라고 불러요. 자기 가상 머신 플랫폼 쪽 코드로 바꿔버리는 걸 지트 컴파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왜? 이 가상 머신 실행되는 환경의 코드로 바꿀 수 있잖아. 가상 머신을 이 VM이 올라가 있는 밑에 있는 OS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어차피 가상 머신 그 위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보다 한 레벨 밑에 혹은 두 개 밑에 레벨 밑에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바이트 코드 패치를 하는 거를 지트 컴파일이라고. 우리가 정규식을 이 VM 명령으로 바꾼 건 VM 바이트 코드인 거고, 이걸 아예 처음부터 윈도우 코드로 바꿀 수 있으면 지트 컴파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180페이지 밑에 보면 오그니머는 후자에 가까운 형태로 컴파일한다 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후졌다는 얘기지. 아니 우리가 지금 인간 가상 머신으로 돌려보건데 위에 코드가 좋아 아래 코드가 좋아? 결과는 똑같지만 위에 코드가 좋잖아. 아래 코드 선택했다는 건 뭐야? 아래 코드 선택했다는 건 NFA 일반화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반화한 바이트 코드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 즉 컴파일 최적화를 덜 돌렸다는 얘기잖아. 걱정 마세요. 자바는 훨씬 더 끔찍하게 돌리니까. 자바는 치드 소리. 자바는 엡실론 NFA예요. 엔진이. 무슨 얘기야? 엡실론 다 껴놓고 엡실론 제거도 안 했다는 얘기지. 자바는 엡실론 NFA 엔진이란 말이야. 그 미친놈이야. 그거 쓰면 안 돼. 아, 이제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하고 막 통하잖아. 그렇죠? 지금 제가 여지껏 말로 시연해줬던 게 바로 그림 5-5예요. 181페이지에 5-5를 보는 법을 이제 알겠죠? 그럼 여기서 백트랙은 뭐냐? 바로 스플릿 명령이 다 백트랙이라. 스플릿 명령이 다 백트랙을 이렇게. 왜 백트랙이 일어나지? 아까 민성님이 질문했던 거에 가까운 건데 제가 답해주기를 매치 스타에서 증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거야. 스플릿에서 0번에 일치하지 않으면 SP가 증가하지 않잖아. 오케이? 원래는 우리가 증가할 때 누가 유일하게 SP를 증가시키냐면 얘가 증가시킨단 말이야. 캐릭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명령 중에 SP를 증가시키는 애는 캐릭터밖에 없어. 맞죠? 그래서 loop for head가 일어나면 원래 캐릭터 명령 때문에 SP가 증가하는데 스플릿 명령에선 실패하면 캐릭터가 증가하지 않아. 이게 바로 그거야. 백트랙의 정체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매치 스타에서 백트랙이 일어난 거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 알겠죠? 바로 그게 백트랙. 스플릿에서 올라가는데 캐릭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2번으로 점프해. 그 자체가 바로 SP를 증가시키지 않고 갔어. 명령이. 몇 번이라도 실행해 볼 수가 있어. 스플릿 때문에. 이거는 거야. 그게 바로 백트랙의 핵심이야. 그럼 이제 왜 스레드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그림 5-5에서 더 깊이 봅시다. 이번에서 스레드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스레드를 만들어내는데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스레드 T1이라는 상태에서 이 태스크가 실행되고 있어. 그래서 표에 스레드가 T1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스레드 T1만이 스레드 풀의 유일한 스레드죠. 그리고 메인 스레드이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T1이 펄스가 되면 여기서 이 VM은 정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플릿이 되면 스레드를 두 개로 분리해. 그래서 스레드 T1은 앞에 스플릿 0이 바로 스레드 T1을 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는 스레드 T2로 분기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다시 0번으로 가는 T1이 계속 스레드를 도는 거고 T1이 실패하면 누구로 간다? T2로 분기된다고. T2로 분기돼. 근데 AAB에서 A를 일치시키고 나서 스플릿 했을 때 T1이 유지되는데 그 다음번에도 계속 T1A가 일치했잖아. 3번에서. 그러니까 T1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다음번에 스플릿에 도달하면 0번은 여전히 T1이겠지만 그 다음번 스플릿 2번이 분기하는 건 아까 T2는 없어졌잖아요. T2로 갈 일이 없어져가지고 여기서 T3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새롭게. 아까 처리 넘버 2번에서 스플릿이 이미 T1과 T2를 만들어냈고 T2는 사용되지도 않고 사라진 거고 그치? T1으로 갔으니까 T1이 성공했으니까 T2는 쓰지도 않고 사라진 거란 말이야. 그리고 4번 처리에서 다시 스플릿이 T1과 T3를 갖게 된다. T2는 이미 버려졌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T1이 죽어버리고 T3가 살아나가지고 6번 처리가 된 거지. 그래서 얘가 스레드 넘버 3가 되는 거야. 태스크 3로 변한 거야. 마찬가지로 7번에서 T3가 스플릿 2에 해당되고 4에 해당되는 게 T4인데 T3가 실패했죠. 어디서 8번에서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T4로 가는 거야. 매치에 해당되는 게 T4로 간 거지. 그래서 마지막 9번에 T4에서 이게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하세요. 제가 이해한 거랑 조금 달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지금 178페이지 머신의 구조를 보면 이 네. 스레드에는 스택 형태로 관리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플릿에서 그러니까 처리 넘버 2번의 스레드 2가 네. 그 T1 스레드가 매칭이 됐을 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4번 넘버에서 스플릿 했을 때 T3이 T2가 들어간 스택 위에 쌓여서 그냥 실행 기회가 없이 계속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야. T1, T2, T3, T4인데 T2를 꺼내지 않고 T3를 쌓은 거야. 즉 팝을 하지 않고 푸시를 한 거지. 아, 그러면 아까 없어진다는 건 그냥 안 쓰인다는. 안 쓰인다는 거지. 거기 지금 아. 처리 넘버 2에 표시되어 있는 실행 기회 없음인 거지.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어떤 머신은 T2도 그냥 실행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T2를 실행 안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멀티코어를 갖고 있으면 그냥 이 시점에 T1과 T2를 동시에 실행하고 true인 걸 그냥 취하면 되는 게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잖아. 멀티스레드를 갖고 있으면. 왜냐하면 이거 병렬 처리가 되니까. 이거 엄밀하게 봐봐. 엄밀하게 보면 T2와 T1을 동시 실행해도 아무 문제도 안 생기거든. 동시도 문제가 안 생겨. 그렇지? 그러면 둘 중에 true인 걸로 가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머신에서는 이 명령을 처리할 때 그냥 두 개 다 실행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단 말이야. 어차피 한 서클에 한 사이클에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아니면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지. 지금 그 과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7, 8, 9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7, 8, 9를 보면 T3를 실행해서 실패했으니까 T4를 실행했잖아. 그치? 근데 이미 멀티스레드에서는 두 개를 다 실행해버리고 그냥 고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백트랙으로 표시하는 게 뭐다? T3가 실패해서 T4로 가는 경우 또 T1이 실패해서 T3로 가는 경우를 백트랙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게 백트랙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떤 거? SP가 전진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거야. 백트랙 별거 아니다. 다른 애들은 무조건 SP를 소모했는데 얘는 SP를 소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바로 백트랙이야. 그 명령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SP를 소비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백트랙이다. 그래서 백트랙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VM 머신 입장에서 백트랙은 되게 설명하기가 쉬워요. 내가 트라이 했지만 실패했으면 커서를 소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백트랙인 거야.
그래서 이 가상 머신을 어떻게 구현하냐. 여러분들 여기를 못 따라왔으니까 그 뒤도 다 전멸이야? 아, 왜? 이 난독증 환자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지금 바이트 코드와 바이트 코드를 우리 머릿속으로는 실행했잖아요. 이제 코드로 실행해야 될 거냐. 이제 우리는 VM 머신을 만들 거야. 오케이? VM 머신 진짜로 만들 거라고. 근데 이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다? 재기적 구현, 비재기적 구현, 톰슨 구현, 파이크 구현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책에서는 어떤 코드를 다룰 거냐면 재기적 백트랙 구현과 비재기적 백트랙 구현을 할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 재기적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스택 오버플로우에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제가 제이슨 파서 만들 때 가르쳤던 순서인 거 기억나요? 일반 재기, 꼬리 재기, 그 다음에 루프로 바꾸기였잖아. 이 순서 그대로야. 어?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다고? 내가 그 강의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 자, 183페이지로 와서 가장 쉬운 거. 명령어가 4개 있으니까 애넘 정의하는 건 당연하죠. 제일 쉽지. 명령어 4개가 있어. 끝이야. 그 다음에는 PC 0번에다가 뭐라고 넣을 거야? 각각 PC 배열에다가 뭘 넣을 거냐 이거야. 응? PC 배열에다 뭘 넣을 거냐 이거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PC 기억나죠? 우리가 안 만들었지. 어쨌든 머릿속에 PC 배열이 뭐냐라고 물으면 180페이지 위에 있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캐릭터 A이거나 스플릿 0이거나 캐릭터 B이거나 스플릿 2, 4이거나 매치인 거잖아. 이걸 표현하려면 어떤 구조체가 필요해? 어떤 배열이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이 스트럭처를 쓸 거라는 거야. 183페이지 스트럭처에 옵코드, 이 명령이 어떤 타입이야? 그리고 이게 만약 캐릭터면 캐릭터 C가 필요하죠. 이게 만약에 스플릿이면 XY가 필요하지. 점프면 X가 필요하겠지. 이 옵코드에 해당되는 모든 인자를 다 받을 수 있는 만능 스트럭처를 정의한 거죠.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 인생 막 사는 거야.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지? 당연히 캐릭터는 C만 가져야 되고 매치는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되고 점프는 X만 가져야 되고 스플릿은 XY 가져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인생 이렇게 막 살면 안 된다. 귀찮으니까 이 새끼를 그냥 여기 다 때려박았어. 이러면 어떻게 된다? L자형 탭을 널필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인생 이렇게 막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쳤지. 객지장 가르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PC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됐어. 이 구조에 따른 PC 리스트는 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게 바로 PC의 정체입니다. 그치? 이게 바로 PC의 정체. 아니 이거 C의 문법을 몰라면 뭐 이런 게 지금 변명이 되는 건가? 여기까지 코드를 전지하는데 왜 못 읽는데? 어? 난독이야 뭐야? 이거 왜 못 읽어? 어? 시간이야? 다음, 우리는 이 정규식 엔진을 실행할 거야.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인스트럭처와 캐릭터 배열로. 그렇지? 즉 PC 배열과 SP 배열을 준다는 얘기잖아. 그 결과값은 0 또는 1이겠지. 아니 184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이게 뭘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어? 거기 곱하기 좀 써있다고 모르겠단 말이야? 어? 정말? 진짜로? 이렇게 안 보여? 이게? 진담으로 안 보여? 그 곱하기 좀 나왔다고 그 C코드 비슷하다고 이렇게 안 보이냐고. 그 임플리멘테이션이 이렇게 안 보여? 보이지? 그치? 나이가 몇 갠데 자기랑 좀 안 친한 언어 나왔다고 다 그냥 덮어버리고 안 읽으려고 그래. 그럼 나라고 왜 읽히는데? 자, 재기함수나 꼬리물기 재기함수는 도입함수가 있기 때문에 도입함수가 임플리멘테이션인 거고 실제 실행하는 재기함수는 리커시브라고 돼 있죠. 재기함수가 짝이 제일 쉽잖아. 그래서 리커시브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정의 그대로 갑시다. 내가 인스트럭처의 배열에서 첫 번째 새끼를 얻어들여서 걔 옵코드에 따라서 분기를 하고 있죠. 옵코드가 캐릭터면 뭐야?
PC 안에 있는 C가 바로 일치할 문자열이잖아.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SP랑 같아야 되지. 같지 않으면 리턴 0으로 끝내는 거죠. 같으면 어떻게? 하나씩 증가시켜서 다시 리커시브 주면 되지. 정확하게 그 의미 그대로죠. 응? 아까 우리 VM 명령어 정의했을 때랑 똑같잖아. 다음 매치 리턴 1이지. 그치? 쉽지? 점프 X만 이용해서 리커시브를 어디로 보내? PC를 X 포인트로 옮기면 되지. 이 말 그대로다. 이제 스플릿이 달라지는 건데 스플릿은 일단 어디로 보내? X로 보내가지고 실행해서 리커시브가 성공하면 1인 거죠. 실패하면 Y로 보내는 거지. 맞지? 그럼 이때 태스크는 스레드는 언제 만들어졌는데? 리커시브를 콜할 때 함수의 스택이 스레드를 만들어낸 셈이 되는 거지. 왜? 현재도 이 리커시브 함수가 호출된 상태에서 재기적으로 호출했기 때문에 이 스택이 유지되면서 그 스택이 불러졌잖아. 즉 T1이 유지되면서 if 리커시브 PCX 했을 때 다시 스택이 만들어졌으니까 현재 스택이 원래 T1인 거고 저 새끼가 새로운 스레드가 되고 이 밑에 있는 리턴 리커시브 Y도 새 스레드가 되는 거잖아. 스택을 스레드로 쓰고 있단 말이야. 맞죠? 대신에 이 구조에서는 T1이 유지되지 않고 스플릿 X 부분도 새 스레드를 만들어내고 말았죠. 응? 원래는 유지하려고 했는데 유지 안 하고 X일 경우에도 만들었잖아. 스플릿 0번도 그냥 새 스레드를 만들었잖아. if 리커시브를 호출했으니까. 오케이? 그때도 만든 거란 말이야. 원래는 이때 이것까지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들었단 말이지.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원래 우리 아까 시뮬레이션 했을 때 T1에서 T1 유지한 상태로 T2만 필요했는데 이 구조에서는 T1 유지 상태에서 T2, T3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지.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T2나 T3가 전체를 종결시키지 않는 건 어떤 이유지? 여기 나와 있지. if 안에 리커시브를 불렀으니까 걔가 설령 0이 된다 하더라도 이 스레드가 전체가 종결된 건 아니지. 원래 이 리커시브 함수가 종결되지 않지.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대신에 어디로 갔다? Y 쪽으로 갔지. 리턴 Y를 했으니까 리커시브 Y로. 이때 뭘로 넘겨진 거야. 더 이상 지금 리커시브 함수의 스택은 무의미해지고 리턴 리커시브 저 스택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거지. 단지 스택은 쌓이고 있지만 이래 스택 머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민성님. 그렇지? 스택이 계속 쌓이고 있어. 이 빌어먹이 쌓이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그렇다.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죠. 네. 근데 만약에 밑에 어설트 0이나 리턴 마이너스로 온 거면 옵코드가 저 네 가지에 수렴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건 그냥 잘못된 오류인 거죠. 그 마이너스는 그냥 오류야. 원래 0 또는 1이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재기적인 구현이에요. 그래서 구현이 엄청 쉽다. 하지만 스택 오버플로우가 마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왜? 우리는 곱하기를 스플릿으로 분기했기 때문에 SP의 문자열이 이렇게 주어지면 스택이 이거 개수만큼 쌓일 걸 예상할 수가 있어. 그치? 우리 이거 어떻게 분기했는지 알고 있잖아. 스플릿으로 분기했고 그때마다 이걸 보면 어디에서 스플릿 if 리커시브 PCX 저 새끼가 계속 불러줄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스택이 계속 쌓일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우리는 이미.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문자를 일치시키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거의 확정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무서운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리커시브 엔진, 즉 재기 엔진은 구현하기는 쉽지만 스택 오버플로우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어 있을 뿐더러 이 간단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번 현재의 스택도 재활용할 수 없게 새 스택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가상 머신에서 스레드 에뮬레이팅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지. 스플릿이 T1도 그냥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같은. 그지 같은. 그런 거지. 그래서 재기는 꽝이다 이거야. 재기는 꽝인데 우리는 로직을 배울 때 재기 배운 다음에 뭐 배웠다? 꼬리 재기를 배웠죠. 그 다음에 꼬리 재기로 바꿔야 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꼬리 재기로 바꿔보자 이거야. 꼬리 재기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리스트 5-2에서 184페이지에 제시가 돼 있어. 첫 번째 캐릭터인 경우에는 꼬리 재기가 성립하고 있죠 이미.
맞지? 다음 매치도 성립하고 있고 점프 성립했고 문제는 스플릿만 문제인 거지. 스플릿의 if 부분이 문제인 거지. y 부분은 꼬리재기를 성립시켰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꼬리재기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스플릿의 x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스플릿의 x 부분을 포기하고 나머지는 꼬리재기니까 루프로 치환하자. 나랑 트레이닝 했잖아. 꼬리재기를 무조건 루프로 바꿀 수 있다는 트레이닝 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꼬리재기를 루프로 바꾸자고. 그래서 리스트 5.3을 보면 스택 루프니까 무한 루프로 일단 바꿨죠. 그치?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PC와 SP는 인자가 아니라 지역 변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접 증가시키면 되지. 아까는 인자에다 플러스 1을 해서 보냈지만 지금은 PC 뿔뿔, SP 뿔뿔로 지역 변수 수준에서 뿔뿔 시키는 걸로 바꿔주면 치환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환돼. 캐릭터는 원래 꼬리재기였으니까 꼬리재기에서 리커시브 부르는 조건이 PC 플러스 1, SP 플러스 2였기 때문에 지역 변수 PC 뿔뿔, SP 뿔뿔 컨티뉴로 대체가 끝났고 매치는 원래 리턴이니까 끝났고. 그치? 다음 점프도 꼬리재기였는데 PC를 PCX로 바꾸는 것뿐이 없었으니까 인자를. 그냥 끝났죠. 스플릿도 Y 부분은 PCY를 PCY로 보내고 컨티뉴하면 돼. 그럼 아까 PCX 부분이 문제였잖아. 재기하자고. 그냥. 포기하고 재기하자고. 포기하고 재기하자고. 그럼 나머지는 좋아졌겠지.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자에 나왔을 때 정규식 이거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안 일어났지. 아까는 이것도 스택 오버플로우 일어났다니까. 아까는 이것도 스택이 계속 쌓였잖아. 이제 이거는 스택이 안 쌓여. 하지만 스플릿 X 케이스는 쌓여. 따라서 여전히 이 새끼는 스택 오버플로우 감이지.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나머지는 다 해결됐지만 스플릿을 때리는 X 파트는 여전히 재기를 일으켜. 스택이 쌓인단 말이야. 나머지는 해결됐어. 나머지는 더 이상 스택이 쌓이진 않아. 근데 그런 개념에서 스플릿 X를 일으키는 명령을 생각해 보면요. 다시 우리 어디로 간다? 179페이지에 보면 미친. 다 스플릿이야. 스플릿 아닌 게 별로 없어. 따라서 우리는 스택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야. 그치? 탭은 다 스플릿이잖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비재기적 트래픽 구현 182페이지에 우리 지금 뭐까지 정복했다? 재기적 트래픽 구현의 리커시브 루프까지 정복했죠. 이제 비재기적 트래픽 구현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명시적이지 않은 암시적인 재기에 의한 함수 스택 오버플로우를 피하는 방법은 지역의 스택 구조를 만들어줘서 지역에서 스택을 수비하는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우리가 직접 스택을 넣었다 뺐다 하면 되잖아. 함수 콜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스택을 넣었다 뺐다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루프가. 바깥쪽은 스택 루프가 되고 안에는 로직 루프가 되죠. 뭐지? 조태산이의 표정은? 이거 무지하게 가르치지 않았나? 스택을 없애면 스택 루프가 바깥쪽 루프가 되고 안쪽 루프가 로직 루프가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180페이지 밑에 있는 스레드가 바로 스택이지. 스택에 들어갈 원소인 거야. 이 스레드야말로. 그럼 스레드에 들어갈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PC 포인트, SP 포인트밖에 없으니까. 원래부터도. 포인터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는 스택에 들어갈 녀석인데 PC하고 SP만 있으면 된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야 당연히 184페이지에 리커시브 함수의 시그니처를 보면 PC하고 SP밖에 안 받으니까 리커시브로 호출할 때마다 쌓이는 스택이 PC하고 SP밖에 안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당연히 우리가 만든 스택, 스레드도 당연히 PC하고 SP밖에 필요 없겠지. 암묵적으로 재기 호출할 때마다 만들어진 스택 메모리가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 5.5에서 비재기적 구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뭐야? 스택 구조체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 보면
스레드 레디, 맥스 스레드 해서 배열을 만들었죠. C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지 않아. 그냥 맥스 때리고서 처음부터 그만큼 확보하고 쓰는 거야. 공간을. 그치? 공간은 확보돼 있고 맥스 스레드 넘어가면 야씨 나 못해먹겠어 하고 죽여버리는 생각인 거지. 얘는. 근데 우리 자바를 쓰는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비롯해서 리스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맥스 스레드를 정해놓지 않아도 되죠. 예.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 아니야.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돼. C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때 다시 표준 스테너드 라이브를 갖고 와서 리스트 쓰느니 그냥 배열 쓸 거면 자바에서도 배열로 하려면 고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맥스 스레드 개수가 필요한 것뿐인 거고 우리 실제 구현은 리스트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그치? 그래서 레디에다가 첫 번째 스레드를 집어넣죠. 최초 스레드를 스택에 넣는다. 우리는 함수 대신에 스택을 돌릴 거니까. 그럼 이 큰 루프가 어떻게 생겼어? while에서 스택 루프를 돌리고 스택으로부터 SPPC를 얻어낸 다음에 안에는 로직 루프를 돌리는 거지. 이걸 통해서 어디를 봐야 된다? 스플릿에 아까 제기를 일으켰던 부분이 뭘로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다? 레디, n 레디 뿔뿔에다가 스레드를 더해주는 걸로 바뀌었지. 스택을 넣어주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이나 1로 리턴이 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 스레드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 번 보시고요. 익숙하신 분들은 뭐 금방 보고 뭐가 익숙해야 되냐고? 꼬리 제기를 루프로 바꾸는 훈련, 루프를 꼬리 제기로 바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이것과 무관해.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모든 개발자는 제기를 꼬리 제기로 바꾸고 꼬리 제기를 스택 루프로 바꾸는 게 기계적으로 돼야 돼.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냥 훈련해. 민성님도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떤 경우에 꼬리 제기를 무조건 루프로 바꿀 수 있고 루프는 언제나 꼬리 제기로 바꾸는 훈련을 맨날 해야 돼. 그냥 몸에 익어서 자동으로 나와야 돼. 기계처럼. 그래서 아까 봤던 문제를 당하잖아요. 루프하고 제기의 조합. 이 코드를 보면 그냥 바로 스택 루프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일단 스택 루프로 고치게 되면요. 꼬리 제기가 아니라도 다 루프로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제를 민성님 레벨한테 내자면 리스트 5.3 루프와 제기의 조합된 구현을 바탕으로 하지 말고 리스트 5.2 제기적 구현을 바탕으로 스택 루프로 바꿔봐가 과제가 될 만한 정도 레벨이라고 쓰지. 원래 꼬리 제기가 아닌 무식한 제기도 스택 루프로는 다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제기를 스택 루프로 바꾸는 훈련은 맨날 해야 돼. 꼬리 제기를 루프로 바꿀 때 장점은 뭐냐면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어. 그게 바로 5.1을 5.3으로 바꾸는 거야. 이건 되게 쉬워. 스택 루프가 아니야. 그냥 기계적으로 바뀌어. 지역 변수로 바뀐단 말이야. 카운터가. 하지만 스택 루프를 도입해야 되는 경우는 꼬리 제기가 아니기 때문이야. 꼬리 제기가 아닌 건 다 스택 루프로 바꿀 수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5.2도 다 스택 루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단지 스택 루프로 바꿔도 스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오버헤드는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꼬리 제기로 바꿔서 지역 변수의 플러스가 훨씬 더 가볍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최적화할 만큼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만 스택 루프로 바꾸겠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짜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제기로 만들고 꼬리 제기를 한 다음에 꼬리 제기로 최대한 최적화를 해보고 그래도 안 풀리는 제기가 있다면 스택 루프를 돌리고 이러면 프로그램이 최적화를 거치게 되는 거죠. 거의. 그러면 어디에서 얘가 되느냐? 원래는 지금 나 뭐 보고 있냐면 리스트 5.5 비제기적 구현의 핵심은 스택을 언제 빠져나오냐는 거지. 그치? 지금 스택에서 언제 빠져나오고 다시 스택을 검색할 거냐를 보면 어디에 있어요? 스위치 캐릭터 부분에 go to dead가 있어. 죽어버리면 바깥쪽으로 폼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다시 어디로? 파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죠? 지금 dead라는 레이블은 폼은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뭐 하게 된다? 하나를 까서 스택에서 하나를 까죠. n 레디에서 하나 까가지고 마지막 스택을 얻게 되지. 그거 바탕으로 다시 포를 막 돌겠지. 돌만큼 돌다가 캐릭터에서 또 까이면 이거 포문을 벗어나서 또 스택을 깔려고 그러고 스택이 없으면 0이 되겠지. 리턴 0이 되겠지. 아니면 그 사이에 1에 수렴해야 돼. 매치에 도달하든지. 돌다가 매치에 도달하든지 아니면 0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는 자유롭게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요구하고 싶냐면 본인이 자신 있는 언어로 이 코드를 하나도 안 보고 위에 VM 머신과 VM 머신의 작동 원리를 보고서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프로 개발자지. 그렇잖아. 아니 그림 5-5, 181페이지에 그림 5-5까지 보여줬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뭘 해줘야 되나? 이걸 보고서 코드를 짠 사람이 프로 개발자 아니야? 구현은 알아서들 해야지. 이 책엔 친절하게 완전한 구현법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 구현 알고리즘의 최적화까지 3단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뿐인 거지. 그럼 맛보기로 아까 말했던 지트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어, 254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VM 머신에서는 케이스에서 캐릭터를 처리했죠. 그렇죠? 25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가 나오잖아. 케이스 캐릭터. 이렇게 처리했잖아. go to dead. 기억나지? 근데 이거를 우리 VM보다 한 차원 밑에 있는 바이트 코드로 바꾼 거죠. 그 밑에 있는 코드가 바로 그거야. 이걸 지트라고 불러. 아예 이 코드로 바꿔버리는 거야. 걔 명령어 처음부터 이걸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자기보다 한 단계 밑에 기계 명령어로 바꾸는 걸 지트 코드라고 불러.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자바로 짰으면 JVM 바이트로만 바꿔도 지트 코드예요. 근데 JVM 입장에서는 JVM 바이트 코드 처음부터 윈도우 기계 코드로 바꿔버리겠지. 맥OS 기계 코드나. 이렇게 되겠죠. 지트 코드라는 건 자기 밑에, 한 단계 밑에. 로 바꾸는 걸 지트 코드라고. 그러면 속도가 빠르겠지, 당연히. 쟤를 컴파일한 것보다 처음부터 이 컴파일러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 6.5처럼 하게 되는 거죠. 미친. 이렇게. 애당초부터 그냥 이렇게 생성해 버리는 거야.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를 만들 때 기계 코드를 만들어 버리고 기계 코드를 직접 실행해 버려. 그러면 우리가 지트 컴파일러를 짜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밑에 플랫폼의 기계 코드를 알고 있어야 되네. 그럼 짤 수 있겠죠. 짜지 말라는 얘기지. 아니야, 짜란 얘기야. 저는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어셈블러가 읽혀요. 나한테는 이게 더 편할 때도 있단 말이야. 사이코 같다고? 하다 보면 돼. 읽혀. 이제 여러분들이 VM에 입문해서 VM 명령과 레지스터 개념을 잡았잖아. 그래서 캐릭터 A 부분을 살펴볼까요? 캐릭터 A 부분을 살펴보면 254페이지에 있는 코드. 컴페어를 하는 거잖아. SP에 있는 문자열. 그 문자열 값이 61번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점프를 하는 거잖아. 데드를. 아니면 SP 문자열에다가 포인터를 하나 더 하는 거잖아. 그래서 add SP 01인 거지. 우리가 바이트 코드 입문했기 때문에 기계 바이트 코드도 읽힌단 말이야. 아까 정의한 친절한 바이트 코드가 아니라서 생소할 뿐인 거지. 아니 그냥 생소한 거지. 그럼 뭐 아까 우리 VM 코드는 안 생소해? 남이 만든 건데.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 6.5로 보면 왠지 읽히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무브를 했다느니 막 이런 거 보고 있으면서 점프를 했다느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애들을 했네 이런 거 보면 그치? 그럴 리가 없겠지. 어쨌든 그렇다. 머신 어셈블러도 읽을만 하다. 이거 진짜로 기계용 어셈블러 코드가 아닌 건 알고 있죠. 어셈블러는 기계 코드가 아니에요. 어셈블러도 가상 코드야. 가상의 머신이 있어서 이 CPU한테 뭘 줄 거야 뭐 이런 명령이거든. 어셈블러조차도. 그래서 VM이 익숙해지면 뭐 다 익숙해지죠. 그런데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모그니모의 VM 설명이 190페이지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그림 5.6, 192페이지에 그림 5.6 보면 아까 제가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허접한 VM은 떡지게 만들었잖아. 근데 얘는 각각의 구조체를 따라가고 있죠. 명령 코드에 따라서. 그렇죠? 따로따로 주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림 5.6을 보면 190페이지에. 그래서 얘는 최적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컴파일 결과가 다 메모리 차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정규식 컴파일하고 나면 그거 다 메모리 속에 있죠. 컴파일 결과 바이트 코드가. 그리고 바이트 코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VM이 동작할 때 작은 메모리 인풋으로 동작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각 명령에 따라서 다른 구조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에 어차피 바이트 코드의 앞에 명령 코드가 무조건 붙어있기 때문에 명령 코드 읽고 그 뒤에 몇 바이트 읽을지 결정하겠지. 자바 같은 추상적인 클래스 체계를 하려고 그러지만 얘네들은 대부분 스택에서 그러니까 힙 메모리에서 안 움직여. 다 스택에서 움직여. 고정 길이 문자열만큼 바이트를 먹는 바이트 버퍼를 이용해서 이걸 다 만든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명령 코드를 보면 그 뒤에 몇 바이트를 소비할지를 이미 결정할 수가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VM 명령 5.3을 볼까요? 5.3을 보면 캐릭터와 캐릭터 확장판 명령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자열 클래스는 특별한 그룹이죠. 이걸 괜히 그룹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미친 스플릿 점프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만 전용으로 처리하는 명령을 만든 거죠. 그렇지? 그렇잖아. 문자열 클래스는 원래 선택이잖아. 글자 하나하나의 선택인데 귀찮아가지고 대괄호 묶어놓은 거잖아. 빠붙이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다 스플릿으로 처리하면 미친 짓이잖아. 이거 전용 처리 명령을 만든 거지. 그 다음에 end하고 점프는 다 아닌 거고. 그렇지? 푸시가 스플릿 대신에 쓰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가 상태 머신을 갖고 있으니까 캡처 시작 종료할 때 어디까지를 캡처할지 말지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캡처 시작한 SP 포인터에서부터 캡처 종료한 SP 포인터까지를 따로 다른 배열에다 하나씩 담아놓겠지. /1, /2 이런 데다가. 그렇죠? 별거 아니고. 역참조도 마찬가지로. 역참조하면 어떻게 된다? 방금 OP 메모리에서 엔드 할 때마다 넣어놨던 배열에서 꺼내오겠지. 문자열 대신에 걔를 꺼내오겠지. 그런 거. 뭐 그래서 명령을 보면 별거 없죠. 우리보다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하려고 OP 메모리 시리즈, OP 백 레퍼런스 시리즈, 그리고 OP 콜, OP 리턴 이런 게 있는 거잖아. 우리보다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하려고. 사실은 3년 세대에서는 우리랑 명령 세트가 똑같은 거야. OP 푸시까지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 밑에 스트럭처에 보면 리스트 5.6 여러 스트럭처들이 나오죠. 아까 말한 대로 연산자 형태에 따라서 여러 스트럭처를 미리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나머지들은 뭐 그 다음에 스택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스택들을 만들었어요. 메모리 스택도 있고 OP 스택도 있고 여러 스택 여러 가지 만드는 거라서 스택을 보면 195페이지 밑에 있는 스택 타입 보면은 일반 스택들이 있고요. 아닌 스택들, 메모리 관련된 스택들이나 뭐 널 체크 스택이나 다 기능에 대한 거지. 기능별로 스택을 다른 걸 넣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스택 리스트 만들 때
그냥 일반 스택에다 다 때려박지 않고 전용 스택을 만들어가지고 기억할 것들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보내는 스택을 잡아놓는 거지. 돌아왔을 때 거기에 있는 것도 꺼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 처리하는 것들도 코드가 보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 거랑 비슷해. 위에 있는 코드랑 거의 똑같아.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알고리즘 공부 해봤어요? 문자열 일치 알고리즘 공부해봤어요? 안 해봤어? 아무도 안 해봤어? 사람들이 입사 준비도 안 하고 뭐 살았나? 알고리즘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뭐 KMP 알고리즘, 제트 어레이 뭐 이런 거 몰라? 미치겠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게 브루트 포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브루트 포스는 유명하잖아. 그렇지? 하나하나 비교하기. 근데 이제 KMP 알고리즘 쓰면은 커누스 그 알고리즘 책 쓴 그 아저씨가 만든 알고리즘도 있고 모리스 아저씨가 쓴 것도 있고 많잖아. 몰라? 공부해. 알았죠? 어쨌든 얘도 문자열 일치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다 캐릭터 명령으로 하면 명령이 너무 길어지잖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연산자가 없는 접합은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이 컴파일 할 때부터 그냥 얘를 하나의 연산을 넘기는 걸로 보고 이만큼 문자를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 문자를 찾을 때 어디 나오니? 나오나? 그래. 266페이지에 보면 고정 문자열 탐색 이걸 이용해가지고 저 패턴들을 미리 빨리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하나하나 SP를 전진시키면서 찾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찾아야 되면 그 SP의 포인터로부터 뒤를 순식간에 이걸로 일단 찾아봐. 그리고 나서 시작해. 저 가상머신이라고 해서 SP 하나하나 가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너무 느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프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문자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로 SP를 순식간에 점프시키고 그 다음에 전진하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한 애들이 중간중간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읽어야 될 거는 뭐냐면 유니코드에 대해서 알아야 돼. 220페이지 꼭대기에 보면 유니코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또 유니코드를 하나도 모를 거 아니야. 무식한 사람들이. 그치? 자, 유니코드라는 건 전 세계의 모든 문자에 대해서 고유한 숫자를 부여한 거대한 표라고 할 수 있겠죠. 아스키 표는 고작해야 256개의 문자밖에 커버를 안 하잖아. 그럼 EUCKR이라는 표는 보통 어떻게 커버를 할까? 우리가 유니코드가 나오기 전에 EUCKR이라는 문자 집합이나 EUCJP 뭐 이런 거 썼거든.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255번까지는 아스키랑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다 우리가 마음대로 써. 그럼 영어와 한글이 잘 나오겠죠. 그치? 근데 그 얘기는 EUCJP도 마찬가지겠지. 영어와 일본어는 잘 나와. 근데 만약에 영어, 일본어, 한국어는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무슨 문자 코드로 표현해야 돼? 표현할 수가 없잖아. 이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 세계의 모든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표가 필요해. 이게 바로 유니코드야. 응? 이게 유니코드야. 그럼 유니코드는 최대
크기가 31비트를 가져. 굉장히 큰 표다. 31비트는 3바이트보다는 크고 4바이트보다는 작은 녀석. 크기가.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 머신이기 때문에 2의 승수로만 바이트를 따지죠. 그래서 1바이트를 쓰던가 2바이트를 쓰던가 4바이트를 쓴다고.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유니코드는 3바이트 이상 4바이트 미만이면 글자 하나 표현할 때 4바이트씩 먹는다는 얘기잖아. 응? 이 표의 크기가 그렇잖아. 숫자의 크기가, 최대 크기가. 그럼 내가 이런 문자열을 만들면 이게 총 몇 바이트가 필요하다? 12바이트가 필요한 거야. 저장하려면. 너무 커. 용량이. 문자 하나당 4바이트 먹는 게 너무 크다고. 너무 커. 그러면 약간 지능적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 유니코드가 최대 31비트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어떤 코드는 65밖에 안 돼서 이게 A인데 65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얘는 1바이트 안에 들어오잖아. 근데 지금 가라는 코드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럼 AC00이야. 크단 말이야. 얘는 2바이트가 필요해. 숫자 크기만 보면. 그렇거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지. 아, 숫자가 작을 때는 바이트를 조금 쓰고 숫자가 커지면 바이트를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TF-8은 최소 표현 단위를 8비트로 하겠다는 거지. 1바이트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바이트에 아스키가 다 들어와. 그래서 UTF-8로 아스키 범위 내에 있는 문자를 만들 때는 아스키 코드랑 용량이 똑같아. 이게 딱 5바이트를 갖는 거지. 아스키도 5바이트인데 얘도 5바이트를 가져. 하지만 1바이트를 넘어가는 문자열에는 인코딩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왜냐하면 여기 1바이트 있으면 이게 글자 2개 아니면 글자 1개가 2바이트. 이걸 구분할 수 있냐는 거야.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인코딩으로 비트를 낭비하게 돼. 저게 특별한 비트를 낭비하게 돼서 이렇게 먹어야지만 이게 연속되어 있는 하나의 글자 2개를 먹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비트 수가 줄었죠. 지금 2바이트긴 하지만. 이 여파로 원래 2바이트면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3바이트가 필요하게 돼. 지금 저 표에 나온 거죠. 3글자가 되면 얘가 더 많이 먹어. 더 많이 뺏겨. 이 인코딩이 계속 뺏어가. 비트를. UTF-8은. 그 UTF-8은 재수 없으면 어디까지 들어간다? 원래 4바이트 미만이잖아. 3바이트 이상 4바이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유니코드가. 근데 UTF-8로 인코딩하면 최대 6바이트까지 나와. 가장 큰 숫자를 UTF-8로 인코딩을 하면 최대 6바이트까지 나온다. 그럼 이건 누굴 위한 인코딩 방식이야? 영미권 애들은 되게 좋겠지. 영미권 애들은 바이트 로스가 없잖아. 진해 문자에서는. 근데 우리 동아시아 계열은 2바이트만 써도 될 걸 항상 3바이트를 쓰고 있는 거야. UTF-8로 저장하는. 거지 같은 일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저장할 때 저장 용량도 손해봐. 인터넷 쓸 때 통신 용량도 손해봐. 다 손해보게 돼 있다. UTF-8로 통신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방한 얘기고. 근데 인코딩 방식에는 UTF-8만 있지 않고 UTF-16도 있고 UTF-32도 있단 말이에요.
UTF-32는 한 글자당 4바이트 쓰겠다는 얘기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 거고 인코딩, 디코딩도 없는 거고. 근데 아까 UTF-8 보면 저 3개의 바이트를 이용해서 다시 디코딩을 통해서 유니코드를 얻어야지만 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거꾸로 원래 유니코드를 저 UTF-8 방식으로 묶어야지만 UTF-8이 되겠죠. 그래서 인코딩, 디코딩 비용이 발생해. UTF-8로부터 가를 얻을 때는 디코딩 비용이 발생하고 가를 UTF-8로 저장할 때 인코딩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럼 인코딩, 디코딩 비용이 아스키가 아닌 이상 엄청나게 발생하는 게 UTF-8이잖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거야. 그래서 2바이트 범위까지는 인코딩, 디코딩 없이 살고 싶어. 그게 바로 UTF-16이에요. UTF-16은 일단 기본으로 2바이트로 문자를 표현해. 근데 아까 내가 유니코드의 범위는 4바이트 미만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2바이트가 범위를 넘어가는 유니코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글자를 표현해. 이때 하나의 글자를 위해서 이거를 우리는 서로게이트 쌍이라고 불러. 서로게이트 페어라고 불러. 근데 UTF-16에서는 2바이트, 2바이트가 서로게이트 쌍이잖아. 근데 여기는 이 2바이트만 잠깐 보자고. 2바이트만. 2바이트도 바이트 플러스 바이트로 돼 있잖아.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유명한 엔디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빅 엔디언, 리틀 엔디언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346이 있을 때 이걸 만약에 두 글자로 분리해서 보낸다라면 이렇게 보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보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치? 우린 그걸 빅 엔디언이라고. 큰 거부터 보는 거. 근데 어떤 사이코 같은 새끼가 46 플러스 13을 보낸단 말이야. 이거 바로 리틀 엔디언이라고. 그럼 누가 리틀 엔디언을 쓸까? 누굴까? 리틀 엔디언 쓰는 놈들은 그지 같은 놈들이잖아. 무시하면 될 거 아니야. 응? 우리 세상에 추방하자 이거야. 근데 왜 리틀 엔디언이 추방이 되지 않고 있을까? 이 새끼들이 쓰고 있기 때문이지. 추방이 안 돼. 추방이 안 돼. 나머지 애들은 다 빅 엔디언을 쓰는데 얘네 둘이 리틀 엔디언을 써. 그렇기 때문에 바이트 스트림이라는 게 발생해. 바이트 오더라는 게 발생해. 바이트 오더가 발생한다. 어디? UTF-8은 서로게이트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게이트 하나가 1바이트라서 바이트 오더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UTF-16은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시 이 사이에 바이트 오더가 생겨난단 말이야. 서로게이트상 안에 있는 하나의 글자가 바이트 오더가 발생해. 그래서 인터넷에서 UTF-8을 쓰는 이유는 바이트 오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거야. 알겠죠? UTF-32도 마찬가지로 바이트 오더가 발생하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글자를 표현할 텐데 저거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때까지 또 이 안에 또 바이트 오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UTF-16과 UTF-32는 UTF-16 리틀 엔디언, UTF-16 빅 엔디언, UTF-32 리틀 엔디언, UTF-32 빅 엔디언으로 돼 있고 UTF-8은 빅 엔디언, 리틀 엔디언이 없는 거야. 그럼 UTF-16은 2바이트까지는 인디 코딩이 없는 거지. 그렇죠?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UTF-16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자바스크립트, 자바, C, 아니 C는 아니지.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 모던 랭귀지는 대부분 UTF-16을 내부의 기본적인 저장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메모리상에. 왜냐하면 인디 코딩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맨날 인디 코딩 처리만 하고 업적 죽어나겠죠. 그래서 메모리에다 쓰거나 변수에 잡거나 이럴 때 기본적인 인디 코딩 방식을 UTF-16으로 설정해두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모지를 쓰려고 그러거나 자바에서 이모지를 쓰려고 그러면 문자 하나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문자 2개로 표현되지. 랭스대를 보면 2 나오잖아. 서로게이트 쌓인 거야. 그게 바로 한 글자를 위해서 2개의 문자가 필요한 거지. 왜냐하면 그 글자 하나당 2바이트였으니까 이 2바이트를 넘어가니까 글자 2개가 필요해서 그 글자 2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글자가 되는 거야. 이모지는 3바이트 문자이거든. 그렇다고. 그게 바로 서로게이트 쌓인 거야.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게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우리가 구현한 바이트 VM 머신에서 보면은 SP 전진하고 PC 전진했잖아. PC야 어차피 인스트럭처의 구조체니까 상관없고 그거의 배열이니까. SP가 전진할 때 1바이트씩 전진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캐릭터 C를 매칭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유니코드 입장에서는. 내가 가를 매칭하기 위해서 3바이트 전진해야 되는데. 그치? 3바이트 그냥 전진하나? 아니잖아. 바이트에 있는 인코딩 형식을 보고서 전진시켜야 돼. 그리고 나서 디코딩 해가지고 유니코드를 얻은 다음에 매핑해야 된다고. 캐릭터 C가 쉬운 게 아니야.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은 캐릭터 C가 1바이트짜리라고 가정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 쉽지 않아. 그래서 인디 코딩이 관여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디 코딩이 관여를 한다. 제가 기본은 다 잡아줬고요. 관심 있으면 뒤에 읽어보면 다 읽을만 해요. 5장 내용. 그치? 갑자기 다 읽을만 하지 않았어? 그렇게 안 어렵다고. 근데 아까 저랑 느꼈던 처음에 감동을 잊지 말아요. VM이 무엇인지 오늘 이해한 데 성공했죠. 그렇지? 이 VM 코드를 이해한 게 아니라 나랑 VM 명령 가지고 어떻게 해서 VM을 그냥 순차 처리 스플릿 점프 이걸 가지고서 정규식을 판정했는지에 대한 걸 머리로 돌려봤잖아. 이게 바로 VM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여지껏 버추얼 머신이 나오면 뭔지 몰랐잖아. 이게 버추얼 머신이라고. 내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버추얼 머신 명령어 세트로 컴파일 해가지고 버추얼 머신 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러면 VM이라는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푸는 전용 VM을 구성해서 VM용 명령어 세트로 내가 해결하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렇게 풀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정규식 봐. 어마무지하게 많은 조합.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의 조합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짤 수 있냐고. 물론 이제 NFA를 짜면 되긴 했지만 NFA 짜는 그 로직이 엄청 복잡하잖아. 특히 더 큰 문제는 뭐야? NFA 트리를 만드는 규칙이 있었죠. 우리. 3연산에 대해서 NFA 그리는 규칙이 있었잖아. 우리. 그 규칙을 벗어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넣을 건데? 어렵잖아. 어려워. 하지만 VM 엔진에서 VM 명령을 추가하고 해당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낸 것만 추가하면 이 머신이 계속 그걸 다 처리해줘. 무한의 조합을 처리해준다고. 우리 컴퓨터가 무한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이 VM도 무한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의 도메인을 처리하는 어떤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면 그냥 VM을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대단하잖아. 이거 코드가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면 최초 제기 코드 알고리즘 이게 최적화를 둘째치고 그냥 최초의 제기 코드인 184페이지의 리스트 5.1을 보면 30줄도 안 되는 걸로 3년산을 처리하고 있어. 굉장하지 않아? NFA를 이렇게 짤 수 있어? 이거 3년산 처리하는데 이게 30줄도 안 필요해. 굉장하지 않아? 이걸로 정규식 3년산 다 처리돼. 이 정도로 20줄로 이거 다 처리가 되는 거야. 이거 사실 줄 나눠서 그렇지 붙였으면 15줄이잖아. 이걸 다 처리된다니까. 굉장하죠. VM 접근 방법이 이렇게 굉장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VM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는 게 손해가 아니야. 왜냐면 처리기가 이렇게 간단하니까 유지보수도 쉽고 에러도 안 나. 그래서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비즈니스 도메인이야. 혹은 쇼핑몰 프론트를 내가 만들고 있는데 미친 MD 새끼들이 맨날 달마다 이상한 이벤트를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 달래.
이런 거면 그냥 VM을 만드는 게 나을 수 있단 말이야. 걔네들의 요구사항을 바이트화시키고 바이트 코드화시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특히 CPU 파트를 제대로 안 배웠잖아.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다 안 배웠잖아요. 컴퓨터 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179페이지에 나오는 VM의 기본 명령도 잘 상상이 안 되고 그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3연산을 어떻게 기본 명령으로 만들어낼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 책이 이걸 다 가르쳐줬어. 여러분들 배워야 될 건 뭐였다? 스플릿과 점프를 이용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179페이지에서 되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노이만 머신, 폰 노이만 머신은요. CPU에 점프와 스플릿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현대 제어문이 성립하는 이유야. 현대 제어문이 성립하는 이유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스플릿 점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지. 스플릿 점프를 바라볼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이 감각이 여러분들한테는 없는데 저는 옛날 4비트 컴퓨터 시절에 컴퓨터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나 때는 문제 안 풀리면 막 기판 꽂아버리고 그랬어. 그렇거든. 이거 왜 처리 안 되지? 그러면 어셈블러도 안 올라오고 이러면 그냥 추가 명령어 기판 꽂고 그랬다고 우리 때는. 그래서 이게 되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스플릿 점프를 해결하는 감각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다 이런 VM 구성을 할 수 있어. 아니요. 인공지능은 전혀 다르게 작동해요. 여러분들 머신러닝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머신러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책에서 머신러닝 이론 나왔다고 그랬지. 언제 나왔다고 그랬어? 응? 2장에서 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 까먹었나? 2장 어디에 나오냐? 오케이. 75페이지 나오죠. 형식적 누령. 머신러닝 시스템은 형식적 누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 관련된 거 공부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W하고 W 값을 얻고 싶거든. 연결이 잘 되는. 그래서 오류 역전팝업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편미분을 모든 경우의 수에 다하는 그라데이션이라는 기법으로 W1과 W2를 계속 조정해서 뉴런의 연결 정도를 조정하는 걸로 문제를 푸는 뉴런망을 만들려고 해. 그게 머신러닝. 못 알아듣겠지. 공부 안 해서. 공부하면 돼. 아니 지금 나랑 이 책을 이렇게 볼 정성이면 사실 정보 못할 게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내가 보는 것처럼 보면 사실 정보 못할 학문이 있나? 우리 지금 말도 안 되는 NFA도 정복하고 막 VM도 다 정복했잖아. 실제로 나랑 같이 다 띄워놓고 있잖아. 이거 내가 볼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띄워놓고 있잖아. 다 된다고.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거 다 돼. 해보면 다 돼. 우리한테 더 이상 C 코드도 우리를 제약하지 못하고 남의 코드도 우리를 제약하지 못하고 생소한 개념도 우리를 제약하지 못하잖아. 다 뚫을 수 있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난독증이라는 것뿐이야. 그렇지. 책 보다가 지나가도 책 안 보려는 그 난독증인 거 외에는 문제는 없다.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랑 하면 다 되잖아.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6장을 볼 건데요. 6장은 열심히 봐야 돼요. 이건 실제적으로도 되게 중요해. 일단 지트 컴파일을 소개하는 거는 생판 몰라도 되거든요. 그냥 재미로 보면 되고 본다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도 안 돼요. 지트 컴파일의 원리는 이거고 근데 원리는 오늘 내가 다 설명해 줬어. 뭐다? VM이 구동하고 있는 그 밑에 레이어의 코드로 미리부터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적화 기법들이 나오는데 최적화 기법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규식에서는 엔진마다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유용한지에 대한 요령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규식이 짜는 요령을 여기서 익힐 수가 있어. 더 좋은 정규식을 짜는 요령을 익힐 수가 있어. 근데 그 외에 뭐 심드 명령이라든지 뭐 이딴 거 다 그냥 개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6장은 널널하게 읽어. 널널하게 읽어도 돼. 6장 그냥 건너뛸까? 6장 사실 건너뛰어도 되긴 하는데 그 기술 동향이 궁금하잖아. 이거 말 그대로 기술 동향이거든. 인텔 계열의 CPU에는 심드 명령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에 4개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러면 VM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명령을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낫겠죠. 왕창 보내는 게 나아. 한 번에 한 사이클에 4개씩 처리해 주니까. 뭐 이런 심드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지트 컴파일 방식이나 NFA가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지 다 DFA로 고치지 않고 아직도 NFA를 쓰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현대화되어 있는 정규식 엔진들이 어떤 걸 더 개선했고 어떤 걸 더 최적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기술 흐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몰라도 되냐고? 몰라도 돼. 엄밀하게 말하면 몰라도 돼. 안다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6장은 알아서 읽고 제가 다음 주에 6장은 살짝 요약해 주는 걸로 하고 7장을 가죠. 7장에서 핵심은 뭐다? 백트랙이야. 백트랙은 뭐였다? 스택 루프로 짰든 재기로 짰든 어쨌든 메모리를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일을 해. 그치? 그래서 백트랙을 어떻게 막을까? 사실은 제일 중요해. 우리는 백트랙을 막아야 돼. 어떻게든 백트랙을 없애야 돼. 백트랙을 유발하는 애들이 뭐였죠? 제일 쉽게 떠오르는 거? 반복, 선택. 이지? 반복하고 선택이잖아. 그럼 반복은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을까? 선택은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취소해야 되지? 어떤 반복인 경우에는 백트랙 최적화가 일어날까? 그럼 반복을 쓰더라도 백트랙 최적화가 일어나는 반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선택은 어떻게 우회하지?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최적화 때문에 수량자가 나온 거야. 독점 수량자, 욕심 수량자, 겸허 수량자가 나온 이유가 원래 없어도 되거든? 없어도 되는데 겸허 수량자, 욕심 수량자, 독점 수량자를 이용해서 많은 경우에 백트랙을 방지하는 걸로 고쳐 쓰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7장은 1장, 3장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실무에 반영되는 장이에요. 맞지? 7장은 1장 보듯이 깊이 읽어야 돼. 맞지? 7장 1장 보듯이 깊이 읽어야 된다. 이건 진짜 실무하고 바로 관련돼. 나머지들은 정규식 엔진을 만드는 얘기였다면 7장은 바로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고급 쓰기. 1장의 고급편. 다음 주에 7장 할게요. 태호 또 공부 안 했다는 둥 막 헛소리하고 그리고 8장은 뭐 사실 안 봐도 되거든요. 8장 보면 재밌을 뿐 안 봐도 그만이야. 단지 8장을 보면 정규식이 아닌 걸로 정규식 만들기, 정규식을 정규식이 아닌 걸로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인 거지. 8장하고 6장을 건너뛰고 7장을 하고 종강을 할까봐 너무 길어지는 것도 우리한테 너무 느슨해지니까 다음 주에 7장을 마스터하고 스터디를 종결하는 걸로 해서 다음 주에 마감을 하는 걸로 하자. 다음 주에 어차피 끝이니까 7장 빡빡하게 읽고. 재밌었죠? 네. 정규식의 재밌는 색이었지. 아무튼 다음 주에 7장 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